안녕하세요. 야담 들려주는 안학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때는 정조 대왕께서 승하하시고 순조 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던 해일이었다. 그의 봄은 유난히 따뜻하여 매화가 일찍 피었고 백성들은 풍년을 기대하며 밭을 갈았다. 그러나 평안북도 운산 고을에서는 봄의 기운과는 달리 어둡고 불길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 운산은 예로부터 금이 많이 나는 땅으로 유명하였다. 고려 시대부터 이곳에서는 금이 채굴되었고 조선에 들어와서는 나라에서 직접 금광을 관리하였다. 금광에는 관리관을 두어 금의 채굴과 운반을 감독하게 하였으며 100여 명의 광부들이 땅속 깊은 곳에서 금을 캐냈다. 금은 곧 나라의 재산이었으므로 한 양이라도 사사로이 빼돌리는 자는 영모죄로 다스렸다. 당시 운산 금광의 관리관으로 있던 이는 정윤택이라 하는 양반이었다. 그는 본디 경상도 안동의 명문가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학문을 닦아 과거에 급제하였다. 그러나 그는 높은 벼슬을 탐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자 지방 관직을 자청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청백리로 이름이 높았고 정윤택 역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청렴하게 살았다. 정윤택은 운산 금광 관리관으로 부임한 지 5년째였다. 그는 금광의 모든 업무를 꼼꼼히 기록하였고 금 한 양도 빠짐없이 나라에 바쳤다. 광부들은 그를 존경하였다. 그는 광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애썼으며 다친 광부가 있으면 직접 약을 지어주기도 하였다. 광부들은 그를 정어르신이라 부르며 따랐다. 정윤택의 부인 정씨는 본디 평양 가명의 양반가 교수였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글을 배웠고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있었다. 부모는 그녀를 귀하게 키웠으나 그녀는 화려한 삶보다는 소박한 삶을 원하였다. 정윤택과 혼이 난 뒤 그녀는 운산의 관사에서 남편을 내조하며 살았다. 그녀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유약한 여인이었으나 속으로는 강직하고 지혜로운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정씨 마님은 남편이 밤마다 금광의 장부를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남편은 촛불 아래서 한자 한자 꼼꼼히 기록하였고 마님은 옆에서 바느질을 하며 남편의 고단함을 함께하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자식이 없었으나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평온한 삶을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운산 고을에 새 수령이 부임하였다. 그의 이름은 유중겸이었다. 유중겸은 서울의 명문가 출신으로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그는 외모가 준수하고 말재주가 뛰어나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데 능하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벼슬을 출세의 수단으로 여겼고 재물을 모으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 유중겸이 운산에 부임한 것은 순전히 금 때문이었다. 그는 운산 금광에서 나는 금을 보고 눈이 멀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이 많은 금이 모두 나라로만 가다니 참으로 아깝구나. 만약 이 금의 일부만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유중겸은 부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금광을 직접 둘러보았다. 그는 정윤택에게 금광의 구조와 금의 채굴 과정을 상세히 물었다. 정윤택은 수령의 명령이라 자세히 설명하였다. 유중겸은 금광을 둘러보며 은밀히 금을 빼돌릴 방법을 궁리하였다. 유중겸은 신이 많은 신복 몇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유중겸처럼 탐욕스러운 자들이었다. 유중겸은 신복들과 은밀히 모의하였다. 우리가 금광의 한쪽의 비밀 갱도를 파면 어떻겠는가? 그곳에서 금을 캐어 몰래 팔아넘기는 것이다. 신복 하나가 대답하였다. 좋은 생각이옵니다. 그러나 관리관 정윤택이 눈치채면 어찌하시렵니까? 유중겸은 냉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정윤택? 그 자는 너무 정직하여 세상 물정을 모르는 자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일을 진행하면 그는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설령 알아챈다 해도 우리가 먼저 그를 제거하면 그만이다. 유중겸과 신복들은 그날부터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들은 밤마다 금광의 서쪽 깊은 곳에 비밀 갱도를 파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신뢰할 수 있는 광부 몇을 매수하여 함께 일하게 하였다. 비밀 갱도는 점점 깊어졌고 그곳에서는 양질의 금이 나왔다.
유중겸은 은밀히 중국 상단과 접촉하였다. 당시 조선과 중국 사이에는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금의 거래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유중겸은 뇌물을 주어 중국 상단의 거간을 매수하였다. 그는 비밀 갱도에서 캔 금을 중국 상단에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은자와 비단을 받았다. 정윤택은 처음에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나 서너 달이 지나자 장부에 기록된 금의 양과 실제로 채굴된 금의 양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였다. 정윤택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 직접 금광을 자세히 둘러보기로 하였다. 어느 날 밤 정윤택은 홀로 금광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그는 등불을 들고 갱도를 따라 걸었다. 금광은 깊고 어두웠으며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다. 정윤택은 갱도 끝까지 가보았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그는 갱도 한쪽에 이상한 흔적을 발견하였다. 벽면 일부가 최근에 깎인 듯 보였고 그곳에서는 흙먼지가 풍기고 있었다. 정윤택은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벽을 손으로 만져보았고 벽 뒤편에 빈 공간이 있음을 느꼈다. 정윤택은 조심스럽게 벽의 일부를 걷어냈다. 그 뒤편에는 작은 통로가 숨겨져 있었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으나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정윤택은 통로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통로 끝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그곳에는 금괴가 쌓여 있었다. 정윤택은 깜짝 놀랐다. 그는 금괴를 살펴보았고 그것이 최근에 채굴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주변을 더 둘러보았다. 벽면에는 이상한 표시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중국 상단의 상징이었다. 정윤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즉시 이 일이 수령과 관련되어 있음을 직감하였다. 그는 급히 통로를 빠져나와 금광 밖으로 나왔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마님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마님, 큰일이 났소. 금광에 비밀 갱도가 있고 그곳에서 금을 빼돌리고 있어. 마님은 놀라며 물었다. 그것이 사실이요? 누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 아마도 수령일 것이요. 이 일은 수령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오. 마님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얼굴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하였다. 마님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다. 여보, 이 일을 어찌하시렵니까? 나는 이 사실을 가명에 보고해야 하오. 나라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영모와 다름없어.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수령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남편은 그저 관리관에 불과하였다. 만약 수령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남편에게 해를 끼칠 것이 분명하였다. 정윤택은 그날 밤 장부 뒷면에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암호로 기록하였다. 그는 한문과 숫자를 섞어 암호를 만들었고 비밀 갱도의 위치와 금괴의 수량 그리고 중국 상단의 상징까지 모두 기록하였다. 그는 장부를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다음 날 아침 정윤택은 가명에 보낼 서신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그가 서신을 보내기도 전에 관아의 포졸들이 그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포졸들은 정윤택을 체포하였다. 정윤택, 너는 나라의 금을 훔친 죄로 체포한다. 정윤택은 깜짝 놀라며 항변하였다. 무슨 소리요? 나는 금을 훔친 적이 없어. 그러나 포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관아로 끌고 갔다. 마님은 남편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포졸들에게 매달렸으나 포졸들은 그녀를 밀쳐냈다. 관아에서는 유중겸이 정윤택을 국문하였다. 유중겸은 냉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정윤택, 내가 금을 사사로이 훔쳐 팔아넘긴 정황이 뚜렷하다. 이는 영모와 다름없는 죄다. 정윤택은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수령님, 저는 결코 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밀 갱도에서 금을 빼돌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유중겸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비밀 갱도? 그런 것은 없다. 내가 거짓말로 죄를 모면하려 하는구나. 유중겸은 이미 허위 증거를 꾸며놓았다. 그는 정윤택의 집에서 금괴 몇 개를 발견했다고 거짓 보고하였고
매수한 광부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정윤택이 금을 훔쳤다고 증언하게 하였다. 정윤택은 아무리 항변해도 소용이 없었다. 정윤택은 옥에 갇혔다. 옥은 좁고 어두웠으며 쥐와 벌레가 득실거렸다. 정윤택은 밤낮으로 고문을 받았다. 유중겸은 정윤택이 자백하기를 바랐으나 정윤택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였다. 열흘이 지난 어느 날 밤 정윤택은 옥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였다. 관아에서는 스스로 목을 맸다. 고 발표하였으나 그의 몸에는 곤장 자국과 함께 이상한 멍이 가득하였다. 마님은 남편의 시신을 받아들고 통곡하였다. 여보, 당신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소. 하늘이시여, 이 억울함을 어찌하오리까. 마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빠졌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이 결코 역적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남편은 평생 청렴하게 살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하였다.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음모임을 그녀는 직감하였다. 관아는 정씨 가문의 재산을 몰수하였다. 관사에 있던 모든 물건이 압류되었고 마님은 관사에서 쫓겨났다. 마님에게는 단 하나의 머슴 돌쇠만이 남았다. 돌쇠는 정윤택이 금광에서 일하던 광부였으나 다리를 다쳐 광부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정윤택이 그를 머슴으로 고용하였다. 돌쇠는 정윤택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마님을 끝까지 지키기로 결심하였다. 마님과 돌쇠는 운산 외곽의 초가집으로 몸을 숨겼다. 초가집은 낡고 허름하였으나 그나마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었다. 마님은 남편의 유품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는 남편이 마지막까지 기록하던 장부가 있었다. 그날 밤 마님은 촛불을 켜고 장부를 펼쳤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남편의 글씨를 바라보았다. 남편의 글씨는 단정하고 꼼꼼하였다. 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장부를 읽었다. 그러다 장부 뒷면에 이상한 글귀를 발견하였다. 그것은 한문과 숫자가 뒤섞인 암호였다. 마님은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숨겨두었음을 직감하였다. 마님은 밤새도록 암호를 풀려고 했었다. 새벽이 되자 마님은 마침내 암호의 일부를 해독하였다. 암호 속에는 비밀 갱도 서쪽 바위, 진실이 묻혀 있다. 는 문장이 숨겨져 있었다. 마님은 가슴이 뛰었다. 남편은 죽기 전에 진실을 밝힐 단서를 남겨둔 것이었다. 마님은 돌쇠를 불렀다. 돌쇠야, 이것을 보거라. 남편이 암호를 남겼다. 돌쇠는 암호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마님, 저는 글을 잘 모르옵니다. 그러나 서쪽 바위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금광 서쪽에는 큰 바위가 하나 있사옵니다. 마님은 돌쇠의 말에 희망을 느꼈다. 그 바위가 어디 있느냐? 금광 서쪽 끝 절벽 가장자리에 있사옵니다. 광부들은 그 바위를 하늘바위라 부르옵니다. 마님은 결심을 굳혔다. 돌쇠야, 우리는 그 바위를 찾아가야 한다. 남편이 남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돌쇠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다. 마님,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마님을 지키겠나이다. 그날부터 마님과 돌쇠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다. 마님은 남편이 남긴 암호를 단서 삼아 금광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하였다. 창밖으로는 매화가 피어나고 있었으나 마님의 마음속에는 복수와 정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봄이 깊어가고 여름이 다가오던 어느 날 돌쇠는 이른 새벽에 마님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하였고 숨을 헐떡이는 모습으로 보아 급히 달려온 듯하였다. 마님은 부뚜막에서 아침 죽을 끓이고 있다가 돌쇠를 맞이하였다. 돌쇠야, 무슨 일이냐? 얼굴빛이 좋지 않구나. 돌쇠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마님, 제가 금광에서 이상한 일을 보았나이다. 어젯밤 늦게까지 금광 근처를 배회하였는데 밤중에 수령의 신복들이 금을 몰래 캐어 수레에 싣고 어딘가로 운반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나이다. 마님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남편이 남긴 암호와 돌쇠의 증언이 정확히 일치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돌쇠에게 더 자세히 물었다. 그 금이 어디로 가는지 보았느냐? 고을 북쪽에 있는 큰 창고로 옮겨지는 듯하옵니다.
그 창고는 원래 관청의 곡식을 보관하는 곳이었으나 수령이 부임한 뒤로는 사병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사옵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사옵니다. 마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남편이 남긴 장부를 다시 꺼내 펼쳤다. 촛불 아래서 장부를 자세히 살펴보니 암호 속에 서쪽 바위 아래 라는 문구와 함께 북창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북쪽 창고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였다. 돌쇠야, 남편께서 북쪽 창고에 대해서도 기록해 두셨다. 그곳에 무언가 중요한 증거가 있을 것이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마님, 그러나 그 창고는 낮에도 밤에도 사병들이 지키고 있사옵니다. 함부로 접근하기는 매우 어렵사옵니다. 마님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았으나 그녀의 마음은 어둡고 복잡하였다. 남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였다. 장부의 암호만으로는 부족하였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했다. 돌쇠야, 오늘 밤 나와 함께 금광으로 가자. 우리가 직접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 남편이 말씀하신 서쪽 바위, 하늘 바위를 찾아야 한다. 돌쇠는 놀라며 말하였다. 마님, 위험하옵니다. 만약 포졸들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마님께서도 옥에 갇히실 것이옵니다. 차라리 제가 혼자 가겠나이다. 마님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하였다. 아니다. 나도 함께 가야 한다. 이것은 내 남편의 명예가 걸린 일이다. 나는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정의는 하늘이 지켜주는 법이다. 돌쇠는 마님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더 이상 말릴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다. 알겠나이다, 마님. 제가 마님을 지키겠나이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금광으로 향할 준비를 하였다. 마님은 남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검은 수건을 둘렀다. 그녀는 허리춤에 작은 칼 하나를 숨겼다. 그것은 남편이 생전에 호신용으로 준 칼이었다. 돌쇠는 굵은 밧줄과 등불 그리고 곡괭이를 준비하였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초가집을 나섰다. 달은 구름에 가려 있었고 사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산길은 험하고 미끄러웠으나 돌쇠는 길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마님을 안전하게 인도하였다. 금광 입구에는 포졸 둘이 횃불을 들고 지키고 있었다. 마님과 돌쇠는 숨을 죽이며 그들을 지켜보았다. 포졸들은 때때로 하품을 하며 졸고 있었다. 돌쇠는 마님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두 사람은 금광 입구를 피해 뒷산을 돌아 은밀한 작은 통로로 들어갔다. 그 통로는 옛날 광부들이 비상시에 사용하던 비밀 출입구였다. 돌쇠는 광부 시절에 그 통로를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통로는 좁고 낮아서 두 사람은 몸을 숙이고 기어서 들어가야 했다. 금광 내부는 칠흑같이 어두웠다. 돌쇠가 등불을 켜자 주변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였다. 갱도의 벽은 축축하였고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공기는 차갑고 눅눅하였으며 곳곳에서 쥐들이 찍찍거리며 도망가는 소리가 들렸다. 마님은 등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돌쇠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였다. 두 사람은 한참을 걸었다. 갱도는 미로처럼 복잡하였고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다. 돌쇠는 길을 잘 알고 있었기에 주저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이윽고 갱도가 두 갈래로 나뉘는 지점에 도착하였다. 오른쪽은 평소 금을 캐던 주 갱도였고 왼쪽은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다. 왼쪽 갱도 입구에는 나무 판자로 막혀 있었고 출입금지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마님, 저쪽이옵니다. 돌쇠가 왼쪽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두 사람은 나무 판자를 조심스럽게 치웠다. 그 뒤편으로 좁은 통로가 이어져 있었다. 통로는 최근에 만들어진 듯 벽면이 깨끗하게 다듬어져 있었다. 두 사람은 통로로 들어섰다. 통로는 점점 좁아졌고 천장도 점점 낮아졌다. 마님은 치마를 걷어 올리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통로를 따라 한참을 가자 갑자기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작은 방만 한 크기의 공간이었다. 바닥에는 곡괭이와 삽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금맥이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자루에 담긴 금괴들이 쌓여 있었다. 마님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이것이 바로 남편이 발견했던 비밀 갱도였다. 마님은 등불을 들어 벽면을 비추었다. 벽면에는 이상한 표시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원안의 별 모양을 그린 것으로 중국 상단의 상징이었다. 마님은 남편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다. 중국 상단 중에서도 특히 밀무역을 하는 상단이 이 표시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돌쇠야, 이것을 보거라. 이것이 바로 증거다. 수령이 금을 중국 상단에 팔아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마님, 그렇다면 나으리께서는 이 사실을 알아채셨기에 수령에게 누명을 쓰신 것이옵니다. 마님은 눈물이 핑 돌았다. 남편은 정의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반드시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수령의 죄를 밝혀내야 했다. 그때 갱도 입구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다. 마님과 돌쇠는 재빨리 등불을 끄고 구석에 몸을 숨겼다. 곧이어 횃불을 든 포졸 서넛이 갱도로 들어왔다. 그들은 금괴를 확인하러 온 듯하였다. 오늘은 금을 더 캐야 한다. 수령님께서 중국 상단에 약속한 양이 아직 부족하다고 하셨다. 한 포졸이 말하였다. 다른 포졸이 대답하였다. 이 일만 끝나면 우리도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수령님께서 후의상을 주신다고 하셨다. 포졸들은 금괴를 세어보고 자루에 더 담았다. 그러다 한 포졸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마님이 떨어뜨린 놀이개였다. 놀이개는 작은 은빛 나비 모양으로 남편이 혼례 때 선물한 것이었다. 이게 뭐지? 누군가 여기 왔었나? 포졸이 놀이개를 들어 올리며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른 포졸들도 긴장하며 갱도 안을 수색하기 시작하였다. 누가 있느냐? 나와라. 포졸들이 갱도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였다. 마님과 돌쇠는 좁은 틈새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였다. 그러나 포졸 하나가 점점 그들이 숨은 곳으로 다가왔다. 바로 그때 돌쇠가 재빨리 몸을 일으켜 반대편으로 뛰어나갔다. 포졸들은 돌쇠의 모습을 보고 소리쳤다. 저기다. 잡아라. 포졸들은 돌쇠를 뒤쫓았다. 돌쇠는 미로 같은 갱도를 누비며 포졸들을 따돌렸다. 마님은 그 틈을 타 갱도를 빠져나와 금광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산길을 따라 도망쳤다. 마님은 초가집으로 돌아와 문을 굳게 닫고 안에서 기다렸다. 그러나 돌쇠는 돌아오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고 동이 틀 무렵까지 돌쇠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님은 불안한 마음으로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해가 떠오를 무렵 마침내 돌쇠가 돌아왔다. 그는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다. 마님은 급히 문을 열고 돌쇠를 부축하여 안으로 들였다. 돌쇠야, 무슨 일이냐? 이 상처는? 돌쇠는 힘겹게 숨을 쉬며 대답하였다. 포졸들에게서 도망치는 과정에서 칼에 베이고 곤장을 맞았나이다. 그러나 마님, 저는 목숨을 건졌사옵니다. 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돌쇠의 상처를 씻겼다. 등에는 깊은 칼 자국이 있었고 다리에는 곤장 맞은 자국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마님은 약초를 끓여 돌쇠의 상처에 발랐다. 돌쇠야, 내가 아니었다면 내가 죽었을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구나. 돌쇠는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다. 마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저는 마님을 위해 그리고 나으리의 원수를 갚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겠나이다. 제 목숨은 이미 마님께 바친 것이옵니다. 마님은 돌쇠의 충성심에 깊이 감동하였다.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싸움이 단순히 남편의 명예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법을 바로 세우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임을 깨달았다. 남편은 한 사람이었지만 수령의 탐욕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은 수없이 많았다. 마님은 장부를 다시 펼쳤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암호 중 아직 풀지 못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서쪽 바위 아래 진실이 묻혀 있다. 는 문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삼보북향이라는 글자였다. 돌쇠야, 남편께서 삼보북향이라고 적어두셨다. 이것이 무엇일까? 돌쇠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하였다. 하늘바위에서 세 걸음 북쪽이라는 뜻이 아니겠나이까?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남편께서 하늘바위에 무언가를 묻어두셨을 것이다. 우리는 그곳을 찾아가야 한다. 돌쇠는 상처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었으나 마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며칠간 돌쇠는 상처를 치료하며 쉬었고 마님은 그동안 다음 계획을 세웠다. 일주일 후 돌쇠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자 두 사람은 다시 금광으로 향할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욱 조심해야 했다. 수령은 이미 그들의 행적을 눈치챘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마님은 머리를 길게 따아 올리고 평범한 광부의 아내처럼 차림을 하였다. 돌쇠 역시 낡은 옷을 입고 광부들 틈에 섞여 들어가기로 하였다. 두 사람은 낮 시간을 이용하여 금을 캐는 광부들 틈에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갔다. 금광에는 100여 명의 광부들이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곡괭이를 들고 벽을 깨며 금을 캐냈다. 돌쇠는 옛 동료들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광부들은 돌쇠를 알아보고 반가워하였다. 돌쇠야, 오랜만이구나. 어떻게 지냈느냐? 그저 그렇게 지냈네. 자네들은 어떤가? 광부들은 한숨을 쉬며 대답하였다. 요즘 금광 일이 더욱 힘들어졌네. 수령께서 금을 더 많이 캐라고 압박하시고 쉬는 시간도 줄었네. 게다가 밤에도 일을 시키는 날이 많아졌어. 돌쇠는 광부들의 말을 들으며 수령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마님은 돌쇠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다. 두 사람은 광부들과 함께 금광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하늘바위는 금광 서쪽 끝 절벽 가장자리에 있었다. 그 바위는 사람 키의 3배는 되는 거대한 바위로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바위 꼭대기는 하늘을 향해 뾰족하게 솟아 있었고 그래서 광부들이 하늘바위라 부르게 되었다. 마님은 바위 주변을 살펴보았다. 바위에서 북쪽으로 3걸음 떨어진 곳에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마님은 돌쇠에게 눈짓을 하였다. 돌쇠는 주변을 살피며 다른 광부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나무 밑을 파헤치기 시작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돌쇠의 곡괭이가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혔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다. 그곳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묻혀 있었다. 상자는 두꺼운 기름종이로 쌓여 있어 빗물이 스며들지 않았다.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문서는 한문으로 작성되어 있었고 글씨는 단정하고 명확하였다. 마님은 문서를 자세히 읽었다. 그것은 수령 유중겸이 중국 상단과 주고받은 밀계 문서였다. 문서에는 금의 양, 거래 날짜, 대금, 그리고 거래 방법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문서 하단에는 수령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남편 정윤택은 이 문서를 몰래 복사하여 숨겨둔 것이었다.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남편이 남긴 진실이다. 마님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남편은 목숨을 걸고 이 증거를 확보하였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지켰던 것이다. 마님은 문서를 품속 깊이 감추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서시오. 마님과 돌쇠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수령의 신복 서너 명이 칼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두 사람을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신복 중 한 명이 냉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정씨 마님, 그 문서를 내놓으시오.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리다. 마님은 문서를 품속 더 깊이 감추며 단호하게 말하였다. 이 문서는 나라의 것이여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어. 이것은 수령의 죄를 밝히는 증거이니 내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겠소. 신복이 칼을 휘두르려 하자 돌쇠가 재빨리 몸을 날려 마님을 감쌌다.
칼이 돌쇠의 등을 베었으나 그는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았다. 피가 등에서 흘러내렸지만 돌쇠는 마님을 놓지 않았다. 마님, 빨리 도망치시옵소서. 돌쇠의 외침에 마님은 순간적으로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절벽 쪽으로 몸을 돌렸다. 절벽 아래는 깊은 계곡이었고 바위와 나무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다. 마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신복들은 절벽 가장자리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어둠과 안개 때문에 마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신복들은 절벽 아래로 내려가려 하였으나 절벽이 너무 가팔라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들은 돌쇠를 체포하여 관하로 끌고 갔다. 마님은 절벽을 떨어지며 나무가지 몇 개를 붙잡았다. 그녀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으나 다행히 중턱에 큰 소나무에 걸려 목숨을 건졌다. 그녀는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다. 밤이 되어 마님은 차가운 공기에 깨어났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으나 품속의 문서만은 무사하였다. 마님은 천천히 절벽을 기어 내려갔다. 절벽 아래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고 그 너머로 산속 암자의 지붕이 보였다. 마님은 힘을 다해 암자로 향하였다. 암자 문을 두드리자 노스님 한 분이 문을 열어주었다. 마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노스님은 그녀를 안으로 들여 돌보아 주었다. 마님은 암자에서 사흘 동안 깨어나지 못하였다. 노스님은 정성껏 마님을 돌보았다. 그는 마님의 상처에 약초를 바르고 따뜻한 죽을 끓여 먹였다. 암자는 깊은 산속에 있었고 세상과 떨어진 고요한 곳이었다. 암자 마당에는 소나무 몇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샘물이 흘렀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마님은 마침내 눈을 떴다. 햇살이 창문 사이로 비쳐 들어왔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마님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무겁고 아팠으나 정신은 맑았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작은 방 안에는 불상 하나가 모셔져 있었고 그 앞에는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노스님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자비로운 미소가 가득하였다. 보살님 깨어나셨군요. 부처님께서 보살님을 지켜주셨습니다. 마님은 노스님에게 절을 올리며 말하였다. 스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께서 아니셨다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다. 살리고 죽이는 것은 제 뜻이 아니라 부처님의 뜻입니다. 보살님께서는 아직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마님은 노스님의 말에 깊은 의미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였다.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수령의 죄를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였다. 마님은 노스님에게 자신의 사연을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남편이 금광관리관으로 일하다가 누명을 쓰고 죽은 일, 자신이 남편의 암호를 풀어 진실을 밝히려는 일, 그리고 돌쇠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일까지. 노스님은 조용히 마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보살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둡고 험난한 길처럼 보이지만 하늘은 올바른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보살님께서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마님은 노스님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밀개 문서를 꺼내 확인하였다. 다행히 문서는 무사하였다. 기름 종이에 쌓여 있었기에 물에 젖지도 않았다. 마님은 이 문서를 반드시 가명에 전달해야 한다고 결심하였다. 스님, 저는 이 문서를 평양 가명에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수령의 죄를 밝힐 수 있습니다. 노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하였다. 보살님, 그러나 지금 몸 상태로는 먼 길을 가기 어렵습니다. 며칠 더 쉬시면서 기력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평양으로 가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님은 노스님의 말을 따랐다. 그녀는 암자에서 일주일을 더 머물며 상처를 치료하고 기력을 회복하였다. 노스님은 매일 약초를 다려주었고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주었다. 마님은 조금씩 힘을 되찾았다. 그 사이 운산 고을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돌쇠는 관아 옥에 갇혀 있었고 수령 유중겸은 그를 국문하고 있었다. 유중겸은 돌쇠에게 마님의 행방을 캐물었다. 돌쇠야, 정씨 마님이 어디로 갔느냐? 그녀가 가진 문서는 어디에 있느냐? 돌쇠는 입을 꾹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다. 유중겸은 화가 나서 포졸들에게 명령하였다. 이놈에게 곤장 30대를 치라. 포졸들이 돌쇠를 끌어내어 곤장을 쳤다. 돌쇠는 비명을 참으며 곤장을 맞았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유중겸은 돌쇠를 다시 옥에 가두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유중겸은 신복을 불러 말하였다. 정씨 마님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평양 가명으로 향할 것이다. 우리는 그녀를 막아야 한다. 평양으로 가는 길목마다 사람을 배치하고 그녀를 잡아라. 신복들은 즉시 움직였다. 그들은 운산에서 평양으로 가는 주요 길목에 자객들을 배치하였다. 또한 마을마다 첩자를 보내 수상한 여인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게 하였다. 한편 유중겸은 또 다른 계략을 꾸몄다. 그는 돌쇠를 이용하여 마님을 잡을 함정을 만들기로 하였다. 유중겸은 글씨를 잘 쓰는 서리를 불러 돌쇠의 필체를 흉내내어 가짜 편지를 쓰게 하였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마님, 저 돌쇠입니다. 저는 옥에서 탈출하였습니다. 북쪽 산사에서 마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디 이곳으로 오십시오. 유중겸은 이 편지를 마님이 발견할 만한 곳에 몰래 두도록 명령하였다. 암자에서 일주일을 보낸 마님은 이제 평양으로 떠날 준비를 하였다. 노스님은 마님에게 평양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려주었다. 그 길은 큰 길을 피해 산길을 따라가는 험한 길이었으나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길이었다. 보살님, 이 길을 따라 사흘을 가면 평양 가명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험하니 조심하십시오. 마님은 노스님에게 깊이 절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스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노스님은 마님에게 걸량미와 물병을 건네며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보살님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가는 길에 평안하십시오. 마님은 암자를 떠나 산길을 따라 걸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으나 마님은 굳은 의지로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남편과 돌쇠를 생각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이틀째 되는 날, 마님은 산길 중턱에서 작은 나무 아래 쉬고 있었다. 그때 바람에 날려온 종이 한 장이 그녀의 발 앞에 떨어졌다. 마님은 그 종이를 주워 펼쳐보았다. 그것은 편지였고 돌쇠의 이름으로 쓰여 있었다. 마님은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뛰었다. 돌쇠가 옥에서 탈출하였다니. 그리고 북쪽 산사에서 기다리고 있다니. 마님은 기쁨에 겨워 즉시 북쪽 산사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러나 그녀는 편지의 글씨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마님은 하루 종일 걸어 북쪽 산사에 도착하였다. 산사는 낡고 오래된 절로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 보였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법당의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돌쇠야, 나왔다. 어디 있느냐? 마님은 산사 안으로 들어가며 돌쇠를 불렀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마님은 법당 안을 둘러보았다. 법당 안은 어둡고 쓸쓸하였으며 불상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바로 그때 법당 뒤편에서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수령의 자객들이었다. 자객들은 칼을 들고 마님을 포위하였다. 마님은 그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자객 중 우두머리가 비웃으며 말하였다. 정씨 마님 드디어 잡았소. 순순히 문서를 내놓으시오. 그러면 고통 없이 죽여주겠소. 마님은 뒤로 물러서며 품속의 문서를 꼭 쥐었다. 나는 결코 이 문서를 내주지 않을 것이오. 이것은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증거이니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겠소. 자객들이 칼을 들고 다가왔다. 마님은 도망칠 곳을 찾았으나 사방이 막혀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법당 뒤편에서 노스님 한 분이 나타났다. 그는 암자에서 마님을 돌봐주었던 바로 그 노스님이었다. 이 절은 부처님의 땅이다. 무고한 일을 해치는 자는 부처님의 노여움을 살 것이다.
자객들은 잠시 주춤하였으나 곧 칼을 휘두르며 노스님을 위협하였다. 노스님은 조용히 염주를 들어 자객 하나의 손목을 쳤다. 자객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다. 노스님은 무술에도 능한 고승이었다. 보살님, 빨리 이곳을 떠나시오. 제가 이들을 막겠소. 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노스님에게 절을 하고 법당 옆문으로 빠져나왔다. 자객들이 다시 그녀를 뒤쫓았으나 노스님이 그들을 막아섰다. 노스님과 자객들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마님은 산사를 빠져나와 산길을 따라 달렸다. 그러나 자객 서넛이 다시 그녀를 뒤쫓았다. 마님은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으나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품속의 문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달렸다. 산길은 점점 가팔라졌고 마님은 여러 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다. 치마는 찢어지고 손과 발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러나 마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돌쇠의 희생을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다. 자객들은 점점 가까워졌다. 마님은 더 이상 달릴 힘이 없었다. 그녀는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고르려 하였다. 자객들이 주변을 수색하며 다가왔다. 저 여자는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찾아라. 마님은 바위 뒤에서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 작은 칼을 꺼냈다. 남편이 준 호신용 칼이었다. 만약 자객들이 자신을 찾는다면 문서를 지키기 위해 싸울 각오였다. 그때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자객들도 그 소리를 듣고 긴장하였다. 곧이어 횃불을 든 기마병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평양 가명의 군관들이었다. 거기 누구냐? 무슨 일이냐? 군관들이 소리쳤다. 자객들은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두머리가 재빨리 결정을 내렸다. 도망쳐. 자객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군관들이 그들을 뒤쫓으려 하자 마님이 바위 뒤에서 나타났다. 군관님들, 저를 도와주십시오. 군관들은 마님을 발견하고 말에서 내렸다. 그들은 마님의 상처를 보고 놀랐다. 부인, 무슨 일이십니까? 왜 이 깊은 산속에 계십니까? 마님은 숨을 헐떡이며 대답하였다. 저는 운산 금광관리관의 부인입니다. 저에게는 수령의 부정을 밝힐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부디 저를 평양 가명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군관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마침 가명의 명령으로 운산 근처를 순찰하던 중이었다. 최근 운산에서 수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인,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가명으로 가십시다. 마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군관들이 마님을 말에 태우고 평양 가명을 향해 출발하였다. 밤길을 달려 이틀 만에 평양 가명에 도착하였다. 평양 가명은 웅장하고 엄숙한 건물이었다. 높은 담장과 큰 대문 그리고 붉은 기와가 위엄을 자랑하였다. 군관들은 마님을 가명 안으로 안내하였다. 가명의 관리들이 마님을 맞이하였다. 부인, 감사나리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마님은 가명의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문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문서는 여전히 무사하였다. 이것이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수령의 죄를 밝힐 유일한 증거였다. 이윽고 감사가 나타났다. 감사는 50대 중반의 장년으로 얼굴에는 엄격함과 동시에 자비로움이 묻어 있었다. 그는 마님을 보고 물었다. 부인, 무슨 일로 가명을 찾아오셨어? 마님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며 말하였다. 감사나리, 저는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러 왔나이다. 저의 남편 정윤택은 운산 금광관리관으로 일하다가 수령에게 누명을 쓰고 옥에서 죽었나이다. 그러나 진실은 수령 유중겸이 나라의 금을 빼돌려 중국 상단에 팔아넘긴 것이옵니다. 저에게는 그 증거가 있사옵니다. 감사는 마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마님은 품속에서 밀개 문서를 꺼내 감사에게 바쳤다. 감사는 문서를 펼쳐보았다. 그의 얼굴빛이 점점 굳어졌다. 문서에는 금의 양, 거래 날짜, 대금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고
하단에는 수령 유중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감사는 문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오랜 관리 생활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었고 이 문서가 진짜임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나라를 속인 대역죄다. 감사는 즉시 군관을 불러 명령하였다. 즉시 100명의 군관을 모아라. 우리는 운산으로 가서 수령 유중겸을 체포할 것이다. 군관들이 황급히 움직였다. 감사는 마님에게 말하였다. 부인, 수고하셨소. 이제 정의가 바로 설 것이오. 부인은 이곳에서 쉬시오. 내가 직접 운산으로 가서 수령을 체포하겠소. 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에게 절을 올렸다. 감사나리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사옵니다. 무엇이요? 운산 옥에는 제 머슴 돌쇠가 갇혀 있사옵니다. 그는 저를 지키기 위해 수령에게 잡혔나이다. 부디 그를 구해주소서. 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염려 마시오. 돌쇠도 함께 구출하겠소. 그날 밤 감사는 100여 명의 군관을 이끌고 운산을 향해 출발하였다. 그들은 밤새 달려 다음 날 새벽에 운산 고을에 도착하였다. 수령 유중겸은 가명의 군관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도망치려 하였다. 그는 북쪽 창고로 달려가 금괴와 중요한 문서들을 숨기려 하였다. 그러나 이미 군관들이 창고를 포위하고 있었다. 유중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감사는 창고 안을 수색하게 하였다. 창고 안에는 대량의 금괴가 쌓여 있었고 벽 한쪽에는 중국 상단과 주고받은 문서들이 숨겨져 있었다. 모든 증거가 명확하였다. 감사는 유중겸을 국문하였다. 유중겸, 내가 나라의 금을 빼돌려 사사로이 팔아넘긴 것이 사실이냐? 유중겸은 처음에는 부인하였다. 아닙니다, 감사나리.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밀계문서와 창고의 금괴를 증거로 제시하자 유중겸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모든 죄를 자백하였다. 감사나리,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나라를 배신하였습니다. 감사는 엄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내가 나라의 재산을 훔치고 무고한 사람을 죽였으니 이는 역모와 다름없다. 즉시 서울로 압송하여 왕께 보고하겠다. 감사는 돌쇠가 갇혀있는 옥을 열게 하였다. 돌쇠는 고문으로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으나 정신은 또렷하였다. 군관들이 돌쇠를 부축하여 밖으로 나왔다. 돌쇠, 이제 자유의 몸이다. 정시 마님께서 내 충성심으로 수령의 죄를 밝혔다. 돌쇠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마님께서 무사하시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감사는 돌쇠를 평양 가명으로 데려가게 하였다. 며칠 뒤 감사는 서울로 상세한 보고서를 올렸다. 보고서에는 유중겸의 죄상과 정윤택의 억울함 그리고 정시 마님의 용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왕은 보고서를 읽고 크게 노하였다. 수령이 나라의 재산을 훔쳐 사사로이 팔아넘기다니 이는 용서할 수 없는 대역죄다. 왕은 즉시 교지를 내렸다. 유중겸에게는 역모죄를 물어 사형을 명하였고 정윤택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그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또한 운산 금광을 국가재산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명령하였다. 왕의 교지가 평양 가명에 도착한 것은 초가을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하늘은 높고 맑았으며 들판에서는 황금빛 별이 있기 시작하였다. 감사는 교지를 받아들고 즉시 마님과 돌쇠를 불렀다. 가명의 대청마루에는 마님과 돌쇠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지난 몇 달간의 고난으로 많이 수척해져 있었으나 그들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하고 강인하였다. 감사는 교지를 펼쳐들고 엄숙한 목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하였다. 왕명이시니 들으라. 운산 수령 유중겸은 나라의 금을 사사로이 빼돌려 중국 상단에 팔아넘긴 역모죄로 사형에 처하노라. 운산 금광관리관 정윤택은 무고하게 누명을 쓰고 죽었으니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명예를 회복하노라. 정씨 부인의 용기와 지혜를 치하하며 상으로 은자 100냥을 하사하노라. 머슴 돌쇠는 주인을 위해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였으니 그 공을 치하하여 양인의 신분으로 올려주고 금품을 하사하노라.
교지를 다 듣고 난 마님은 그 자리에서 목이 메어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참아왔던 슬픔과 억울함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돌쇠 역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다. 나으리, 마침내 나으리의 억울함이 풀렸나이다. 마님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남편에게 말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햇빛이 따스하게 대청마루를 비추고 있었다. 며칠 뒤 유중겸의 사형 집행이 운산 고을 장터에서 이루어졌다. 수많은 백성들이 장터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수령의 탐욕과 부정을 증오하였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자 하였다. 유중겸은 결박당한 채 장터 중앙으로 끌려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였고 눈빛은 초점을 잃고 있었다. 감사가 유중겸의 죄상을 백성들에게 낭독하였다. 유중겸은 나라의 금을 훔쳐 사사로이 팔아넘기고 무고한 관리관을 죽인 영모의 죄인이니 왕명에 따라 이제 참수하노라. 망나니가 칼을 들어 올렸다. 칼날이 번쩍이더니 유중겸의 목이 떨어졌다. 백성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정의가 이루어졌다.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구나. 감사는 운산 금광을 직접 둘러보며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새로운 관리관을 임명하고 광부들의 처우를 개선하였다. 비밀 갱도는 완전히 폐쇄되었고 금의 채굴과 운반 과정은 투명하게 관리되었다. 마님은 운산 고을로 돌아와 남편의 무덤을 찾았다. 무덤은 고을 뒷산의 양지 바른 곳에 있었다. 마님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의 교지를 펼쳐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교지를 낭독하였다. 여보, 왕께서 당신의 억울함을 인정하시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역적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이요. 마님은 무덤 앞에서 오래도록 앉아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였다. 해가 저물어가고 석양빛이 무덤을 붉게 물들였다. 마님은 천천히 일어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보, 이제 편히 쉬시오. 그 후 마님은 감사가 하사한 은자로 작은 집을 마련하고 남편의 위패를 모시며 조용히 살았다. 돌쇠는 마님의 곁에서 평생을 충성으로 지켰다. 마님은 고을 사람들을 위해 여러 선행을 베풀었고 가난한 이들을 도왔다. 세월이 흘러 마님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그녀는 임종을 앞두고 돌쇠에게 말하였다. 돌쇠야, 내가 죽거든 남편의 무덤 옆에 나를 묻어다오.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정의롭게 살아다오. 마님은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다. 고을 사람들은 마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성대한 장례를 치러주었다. 마님의 무덤은 남편의 무덤 바로 옆에 만들어졌다. 무덤 앞에는 비석이 세워졌고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정윤택과 정씨 부인,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두 사람이 이곳에 잠들다. 그들의 용기와 지혜는 후세의 길이 빛나리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명확하다. 진정한 금은 땅 속에 있지 않고 올곧은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이다. 수령 유중겸은 나라의 재산을 훔쳐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려 하였으나 그 죄가 드러나 영모죄로 참수되었다. 그의 탐욕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까지 멸망시켰으니 탐욕은 스스로의 껍질을 태우는 불이니라.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부정한 마음으로 얻은 재물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끄는 법이다. 반면 정윤택은 청렴하게 살다가 누명을 쓰고 죽었으나 그의 아내 정씨는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혀 남편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정씨 부인은 유약한 여인이었으나 정의를 향한 의지만큼은 그 누구보다 강하였다. 그녀의 용기와 지혜는 수령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나라의 법을 바로 세웠다. 이것이 바로 올곧은 마음이 가진 힘이다. 돌쇠는 비록 천한 머슴이었으나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그의 충성과 용기는 금보다 귀한 것이었다. 그는 신분의 차이를 넘어 정의를 위해 싸운 진정한 영웅이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재물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다. 바로 올곧은 마음과 정의를 향한 의지다. 이것이 있으면 비록 가난하고 힘이 없어도 하늘이 도와주어 마침내 뜻을 이루게 된다. 반대로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져도 결국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불길에 휩싸이게 된다. 탐욕은 자멸을 낳고 정의는 영원히 빛난다.
금은 언젠가 녹아 없어지지만 올곧은 마음은 천년을 가도 변하지 않는다. 정의를 지키려는 자에게는 하늘도 땅도 힘을 보태주고 탐욕에 눈먼 자는 스스로 구덩이를 파서 그 속에 묻힌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이니 후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되새기며 올바른 길을 걸으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